지난 이야기. 북해에 이어 지중해까지 전 유럽 바다를 위협하는 유보트. 죽음의 전선이라 예상했던 지중해 전선에서마저 전과를 올리는데 독일군의 영광이 지중해에서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 연합군의 전략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항공기 활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국 애들이 또 한 아이디어를 내요. 그게 뭐냐면 허리케인 항공기라고 영국이 정찰을 하다가 네. 착륙을 못해요. 그거 짧아서 어떻게 착륙해요? 그 낙하산 타고 뛰어내려. 비행기 바다에 버려. 비행기 버려요? 모든 기체 자체가 금속이 아니라 일부가 목재로 돼 있어요. 네. 한 번이라도 발견하면 비행기 10대, 20대 버리더라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때부터 이제 미국이 리베레이터라는 사발 폭격기를 제공해줘요. 무기도 장착할 수가 있어요. 무기도 장착하고 또 하나 선조등도 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레이더를 장착해요. 비행기에다가. 1942년 말까지 지중해에 총 62척의 유보트가 투입이 됐는데 네. 놀랍게도 단 한 척도 대상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아이고. 전부 격침되죠. 근데 뭐 상황상 그럼 이제 유보트의 시대도 저물어 가고 있고 이 저물어 가게 된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의 어떤 원조잖아요. 미국이 참전하게 되면서 거꾸로 유보트의 전성시대가 다시 열려요. 에? 데니츠가 작전을 하나 세우죠. 이제 파워캔슈렉이라고 해서 이제 큰 북소리 작전 이걸 수립합니다. 그래서 12척의 일단 유보트를 미 동부 해안에 파견해서 미군의 호송 선단을 공격하는 작전이었는데 처음엔 12척을 보내려고 했는데 이게 유보트가 계속 부족하고 그러니까 지중해 작전도 있었고 막 그랬으니까 일단 5척만 보내요. 5척이요? 예, 예. 와, 미국의 생산량의 5척이면 이건 뭐 상대도 안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죠.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독일로서는 계속해서 암울했던 게 1941년 12월 22일부터 회담이 열리거든요. 여기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하고 영국의 처칠 수상이 회담을 하는데 Germany first, Germany first. 독일이 먼저다, 일본보다. 이런 거에 다시 한번 합의를 해요. 그리고 42년 1월 1일에 유엔 결의문이 채택이 되는데 여기서 이 결의문이 뭐냐면 그러니까 소련을 포함한 총 26개국이 채택한 결의문이 어떤 국가도 독일이 무조건 항복을 하기 전엔 독일과 개별적으로 평화협정을 맺지 못한다라는 협정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모두가 등을 예, 돌린 상황이죠. 독일은 개별적으로 절대 강화 협상을 할 수 없는 네. 이런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되죠. 근데 이제 미 해군 같은 경우에 자기들 상선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잘 취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그 미국의 대잠수함 방어본부가 어떤 판단을 내렸었냐면 유보트가 미 근해까지 올 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예. 근데 이게 시작 아니에요? 보통 항상 그럴 리 없다라고 판단하는 순간 결과가 네. 근데 반면 데니츠는 판단하기에 미국 연안이 가장 황금어장이라고 생각했어요. 황금 마치랭이구나. 황금어장 맞지. 예. 그 더군다나 이제 미군이 이때까지만 해도 미 호송선단이 어떤 전략을 취했었냐면은 수많은 선박들이 이제 각 항에서 출항해서 집결지에 모이잖아요. 네. 집결지에 모일 때까지 별다른 호의가 없어요. 그렇게 모여서 한꺼번에 가자. 더군다나 항구 출입구에는 밤에 출항하는 배들이 잘 보이게끔 야광 부표까지 세워놨다고요. 그러니까 유보트 입장에서는 저기 다 모여 있네. 역으로. 아니 이게 간단히 말하면 지금 유럽은 한창 전쟁 중이잖아. 네. 여기로 왔더니 얘들은 평화 모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전포고는 했는데 백성들은 마인드가 안 돼 있는 거지. 유보트들이 와보니까 이건 정말 전쟁을 잊은 낙원인 거예요. 나름대로 뭐 이라고 하는데 무전으로 다시 다 도청되고. 그다음에 심지어 모든 항구들이 등화관제도 안 합니다. 그뿐인가. 나름대로 이제 구축함이 돌고 있는데 자기가 보니까 맨날 똑같은 길로 왔다 갔다 하더래. 형식적인. 그러니까 얘들이 아주 신났구나. 그 진짜 웃기는 얘기가 나중에 이제 전투가 벌어지잖아요. 네. 전투가 벌어지니까 도시 사람들이 차 몰고 와서 구경해요? 근데 차 가지고 내가 바다 쪽으로 라이트를 비추는 거야. 근데 잘 보이게. 처음에는 유보트가 자기를 애국심에 유보트를 잡으려고 백성들이 도와주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구경하더라고. 벌써 이제 뭐 이제 또 있지 않습니까? 한상 펴놓고 또.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인데요? 옛날에 옛날에 그 터키에서 차 마시면서 이렇게 봤던. 참 사람이 이상한 게 이 전쟁이라는 건 정말 끔찍하고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게 또 거기서 딱 몇백 미터만 떨어지면 구경거리인 거야 이게. 이게 교수님한테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의외로 해전이 볼만하다고. 육지에서 싸우는 건 나한테도 뭐 이렇게 될 것 같고 좀 그런데 해상전이 참 볼만하다고. 아니 아무튼 사람은 이런 거예요. 나한테 총알이 날라오면 네. 나도 전쟁터에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총알이 저쪽에서 놀면 이건 구경거리예요. 이것처럼 재밌는 네, 볼거리가 없다. 이건 전쟁사의 수많은 딜레마예요. 슬프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요? 이 미국은 오판을 했던 게 도대체 뭐 독일이 갖고 있는 잠수함이 뭐 슈퍼 잠수함이야? 여기까지 어떻게 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착각이었죠. 왜냐하면은 지금 독일이 프랑스의 로리앙을 점령했었기 때문에 거기서 뉴욕까지 3,000마일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연료를 가득 싣고 가면은 거의 한 2, 3주 작전이 가능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중간에 보급을 한번 받으면. 그래서 이때부터 독일 잠수함이 그 스코어가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황금어장이잖아. 월간 한 70만 톤. 그러니까 10,000톤짜리 상선 70척이 가라앉습니다. 한 달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매일매일 또 이제 안 가라앉는 날이 없는 예. 시기가 또 왔네요. 이게 아무리 미국이지만 이게 아직 미국이 그 전시 군수 체제로 전환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생산 능력을 초과하는 범위였어요. 이게. 이 데니츠의 전략을 보통 톤수 전쟁이라고 하는데 네. 처음에 유보트를 밀어내면서 한 말. 이 사람은 처음부터 목표가 상선이었으니까 연합국의 상선 건조 능력보다 우리가 격침을 많이 시키면 이긴다는 개념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1년에 700만 톤을 격침시키면 승리인 거야.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근데 그게- 이 상황이면 충분히 가능하네요. 예, 한 달에 70만 그래서 이 톤. 1942년 때 요때가 톤수 전쟁에서 유일하게 이겼던 때예요. 더군다나 이때가 유보트가 생산량이 크게 늘어났을 때예요. 1942년 1월경이 되면 전체 유보트 보유 수량이 259척이 됩니다. 항상 데니츠가 생각했던 300척에 거의 가까워. 됐네요. 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저하고 비슷한 또 수준의 또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상선을 많이 격침하는데 왜 전쟁에 이겨요? 보급이 안 되잖아요. 보급이 안 영국에. 되니까. 영국에 보급이 그냥 안 되잖아요. 거래를 하는 상선이 아니라 보급선을 예, 의미하는군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우리가 상선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수송선이라고 네.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 뭐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나중에 다 영국의 빚으로 고스란히 돌아가요. 가다가 격침이 돼도 이게 영국 빚이에요? 어쩔 수 없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선을 보호해야 할 의무는 그 미국의 포틀랜드 선에 넘어가면 그때부터 영국 관할이기 때문에 격침이 어디서 됐느냐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은 미국한테 이게 물자를 의존하니까 계속 참전시키려고 하는데 이때 미국 입장은 뭐였냐면 영국이 떨어지면 영국 본토가 함락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바다의 3분의 2가 영국 영토나 다름없는데 이 라인이 독일한테 넘어간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좀 과장돼요. 예를 들면 아무리 영연방이라고 영국 본토가 떨어지면 호주가 형님 바꿨네.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독일을 본국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위험하지. 그렇죠, 독일이 그렇죠. 해양국이 된다고. 그리고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이런 데 있는 모든 자원을 독일이 마음대로 쓰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건 정말 초강대국이 나오는 거거든. 지도를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저 지도를 생각했을 때 네. 미국을 중심으로 지도를 보면요. 미국의 왼쪽에는 태평양이 있고 오른쪽에는 대서양이 있죠. 만약에 왼쪽에서 일본군을 상대해야 되고 오른쪽에서 독일군을 상대해야 된다. 양쪽 해안에서 전부 다 적을 상대해야 되는 양면 전쟁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미국으로서는 악몽 같은 거죠. 거기다가 지금 독일은 원래 자원이 없는 나라라 정말 공기까지 빨아가지고 네. 지금 질소를 만들어가면서 싸우고 있는 나라인데 저쪽에 자원을 다 가져가고 특히 일본하고 연결이 되면 이 독일군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쟁이란 기본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는 거지. 이게 네. 협상 평화 시에는 중간을 상정하죠. 이게 이거 극인데 중간 정도에서 타협하면 우리가 큰 손해 없겠다 이렇게 되는데 피가 흐르는 전쟁이 되면 사람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하니까 잔혹하고 정말 극단적인 행동도 하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미국은 당시에 결국 영국이 떨어지면 라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으니까 참전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독일은 미국이 참전한다는 게 너무 끔찍한 거야. 그렇죠. 1차 대전 때 한번 겪었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참전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안 하겠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생각이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속셈이 뭐였는지 간에 영국을 도와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힘이 있을 때 계속 밀었어요. 사실 구축함 주는 것도 중립법 위반이고 뭐도 위반이고 하는데 이게 법에도 없이 갑자기 미국 우리 여기 안전 영역이야라고 막 밀어붙여. 네. 그래서 나중에 서경 26도 저기까지 밀어붙여요. 대서양의 4분의 3이야. 아, 여기는 미국 바다. 요 안에서 상선이 격침되면 선전포고야 이러고 밀어붙이는 거. 이거 애들 장난할 때 이거 있잖아. 이거 내 땅 네. 넘어오지 마. 그래서 저기까지 가니까 독일이 드디어 막 열받기 시작한 거야. 아니, 처음에 미군이 이제 개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독일군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보트의 황금 시대가 돌아왔고 그렇다면 또 다시 이런 기세를 몰아서 독일군이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건가요? 네, 1942년 1월 1일에 이제 데니츠가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가용 가능한 잠수함이 91척이다. 근데 지금 당장은 미 동부 연안 쪽에 10척밖에 파견을 못하지만, 그러니까 유보트 중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장거리형이 있거든요. 18,000km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애가 있어요. 얘도 투입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보트 1진이 동부 해안에 갔는데 그걸로 학살전을 펼치는데 너무 목표가 많으니까 방침을 세웁니다. 5,000톤 미만의 선박은 그냥 보내줘라. 아, 우리 나름에도 이제 기준을 세운 왜냐하면 거군요. 목표가 너무 많아요. 아니 어뢰가 아깝잖아. 그래서 뭐냐? 그렇죠. 주로 1만 톤급 이상 유조선이 최우선 목표였어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수송선들이 평문 통신을 하니까 정확한 항로, 출항 날짜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얘들은 베테랑들이잖아요. 네. 유보트 항상 먼저 가서 정찰을 하거든요. 딱 보고가 올라오는데 얘도 훈련이 하나도 안 됐어요. 눈치챘군요. 아, 보자마자 그래요. 이게 한번 구축하는데 슬쩍 건드려 봤더니 훈련이 전혀 안 됐습니다. 이 말이 유보트 함장한테 쫙 들어가니까 그걸 상황을 판단해가지고 이 유보트 함장들이 능력이 탁월하거든요. 네. 아, 여기서는 이 정도로 싸워도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영국 애들 같으면은 얕은 바다에서 공격 안 한다고 다 보이니까 괜찮아. 막 들어가서 주간에 얕은 바다로 들어가서 치고 나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5척, 10척이 활동하는데 저기 지금 동부 북쪽에서 심지어 저 쿠바 카리브 해안까지 다 그냥 난리가 나버려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독일군의 무선 통신기 애니그마가 그 해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독일군이 또 새로운 조치를 취합니다. 원래 애니그마에 회전판이 3개가 있었는데 이걸 4개로 늘려서 암호화 체계를 복잡하게 해요. 반면 연합군의 통신 암호 체계는 독일군한테 뚫립니다. 이게 더 치명적이었었어요. 근데 미국은 어차피 아무도 안 하고 야, 나 11-2번 경로로 갈 거야라고 자기네들끼리 그렇죠. 해서 다 걸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독일군한테 결정적인 기회가였음에도 독일군한테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미국 동부 해안에 파견할 수 있는 유보트가 네. 의외로 몇 척이 없었어요. 95척이나 활동을 하고 있는 당시에. 왜냐하면 지중해에도 막 파견하라고 막 그랬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때 히틀러가 판단을 잘해서 일단 북아프리카는 보류하고 모든 유보트를 동부 해안으로 이랬으면 결과는 정말 나겠어요. 끔찍할 수 있겠다. 50척에서 60척 넘게 그렇죠. 지중해에 집어넣는데 이게 미동부로 와가지고 만약에 근데 활약했으면 이게 문제는 그랬을 경우 이게 우리가 항상 전쟁사 볼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5대를 팼더니 제가 그렇게 갔어. 야, 팔이 하나 더 있어갖고 한 15배 했으면 죽였겠네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또한 실제 모르는 거죠. 그랬으면 또 카운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땅 넓은 애들은 그래 물려봤자 뭐 여기서 한 방 저기서 한 방 뭐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그때 문제가 뭐냐면 살 참전할 준비 다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영국에 가서 교육도 막 받았어요. 저 선단 이렇게 호송해야 된다. 근데 이게 또 군인들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건성으로 듣는 거지. 알아. 맞아 그거. 진짜 정말 영국 군들이 정말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정말 열심히 가르쳤는데 다 알고 있는 건데 나 이거 알고 있는 건데. 난 또 뭐 새로운 거 가르쳐 준다고. 그래서 맞아요. 2차 세계대전 보면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런데 어디든 하여간 가잖아. 공군이 가. 그 영국 조종사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요. 우리가 가르쳐 줄게. 우리가 가르쳐 줄게. 잠깐 나랑 한번 붙어봐. 나한테 붙어서 이기면 배울게. 이게 실수인 게요. 비행기끼리 1대1로 붙잖아요. 미군 조종사가 이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집단 전술이라고. 편대 전술이. 그리고 이제 독일군이 어떻게 대응하고 이런 거거든. 근데 딱 카우보이식으로 나와. 비행기 한 붙었더니 지가 이겼어. 근데 영국 팔렸는데
창피하니까 가버릴 거 아니야. 보냈어. 무수히 떨어지잖아. 그래가지고 맨날 싸워요. 나중에 영국군이 이러지. 그래, 니를 다쳐봐라. 미국 애들은 너 없어도 우리 잘해. 네. 그거에 쓸데없는 잔소리 아니. 전쟁 끝날 때까지 싸움이 안 끝나. 아무튼 1942년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까지 독일군 유보트의 척수가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네. 10척 미만이었어요. 물론 이 10척이 계속 순환 배치가 되긴 네. 했지만 10척 미만이었다는 것은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더 안 보내요? 이 정도 전공을 거뒀으면 더 보낼 만도 한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쥐중해 쪽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계속해서 영국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화물이 영국에 들어가기 전에 격침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유보트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저 지도 보시면 웨스턴 어프로치라고 있죠. 네. 아이슬란드 밑에 쪽. 예. 네네. 저쪽이 그 동부 해안에서 영국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항로 중에 하나예요. 네. 저기를 항상 괴롭혀야 돼요. 아. 독일군 유보트가.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결정적으로 아일랜드하고 영국 쪽으로 들어가는 항구 쪽으로 들어가는 모든 배가 거기서 집결해서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저기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네. 그래서 좀 동부 해안에서는 독일군이 좀 아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수의 유조선이 격침됩니다. 특히 하르데겐 함장의 U-123번은 11척의 유조선을 격침했었고요. 모르 함장의 U-124번은 9척을 격침시켰습니다. 얼마 동안이요? 1942년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한 달 동안. 아니 왜냐면 유보트들이 가서 활동할 수 있는 게 2주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때 피크로 딱 올라갔다가 얘들이 빠지면 또 갑자기 바다가 조용해졌다가 다시 오면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그에 반해서 1942년 4월까지 미 근해에서 격침된 유보트는 단 한 척도 없었어요. 압도적 전력 차이. 그러니까 잡을 능력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이런 스코어가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942년 전반기 6개월 동안 연합군 측은 300만 톤 이상의 수송선을 잃습니다. 그리고 독일 잠수함들은 영국 해군하고 붙는 것보다 미국 해군하고 붙는 걸 너무 좋아해요. 예, 이 사이에 독일군이 대서양에서 잃었던 잠수함은 21척이 전부였어요. 근데 이 21척도 대부분 영국과의 전투에서 잃어버린 거지 미국과의 전투에서 잃어버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지표를 조금 좀 현실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차 대전 중에 미 해군이 발표한 작전 지침서가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유보트가 만약에 6,000톤의 선박 2척과 3,000톤의 유조선 1척을 침몰시킨다면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손해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전차 42대, 6인치 곡사포 8문, 25파운드 포 88문, 40mm 포 40문, 장갑차 24대, 경기관총 또는 자동소총 50정, 탄약 5,210톤, 소총 600정, 전차 부품 428톤, 식량 2,000톤, 연료 1,000드럼이다. 와. 자, 근데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이 정도 양을 우리가 적한테 격파시키려고 하면 우리는 그러니까 항공기가 3,000회 이상 출격해야지만 이 정도 손해를 적한테 줄 수 있는 거다. 근데 독일군은 반면 단 한 척의 유보트가 이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협이 유보트일 수 있다. 그러네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43이 최후의 전성기 때 영국이 거의 막 기자님 말씀하신 절망 상황에 가요. 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전쟁 보고서는 약간씩 다 과장이 있어. 네. 죽는 소리를 잘해. 이때 우리 죽을 뻔했어. 이런 얘기 꼭 좋아해요. 그래서 1942년 12월까지 이때 영국이 가지고 있는 벙커유가 30만 톤밖에 없었대요. 월 소비량이 13만 톤이야. 그러니까 3개월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쉽게 말하면 겨울에 얼어 죽는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유보트가 노리고 있던 게 유조선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죠. 그리고 부족한 선박 톤수가 무려 100만 톤이다. 그리고 작은 영국에 들어오는 총 수입량이 3,400만 톤인데 이게 1939년 전쟁 나기 전에 네. 3분의 1 수준이라는 거예요. 아. 근데 전쟁이 났을 땐 이거의 몇 배는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럼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미치겠다 싶어가지고 이것도 한번 이겼다가 이 꼴이 나니까 속된 말로 미국이 얼마나 미웠겠어. 밉죠. 왜 말 안 들어? 그래가지고 이런 말을 하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그런 절망감까지 들었다. 정치인의 입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이 말이 나왔다는 거. 나 이제 어떻게 해? 그리고 가장 극적일 때 요건 1943년 때 마지막 전성기 때 얘기인데 20일 사이에 50만 톤이 침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방법이 없지 않냐. 이 호송선단 전술도 이제 다 노출이 돼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 호송선단 없는 배를 덮친 게 아니고
호송선단이 잘 조직된 데를 와서 공격을 해가지고 깔아앉아요. 아유. 이거 정말 그러면- 그럼 이제 우리 바닥난 거 아니야? 뭐 레이더 뭐 그동안 했던 모든 전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식하게 깔아앉으면 우리는 끝 아니니라고 비명을 지르게 돼요. 근데 이대로 그러면 결국에는 독일군의 승리, 연합군의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결과가 이 나야 되는 거 상황이면 아닌가요? 당연히 지금 그러니까 어차피 미국이 주고 영국이 받는 이 라인인데 이거를 라인을 땡겨서 독일이 미국 쪽으로 가가지고 지금 다 터뜨리고 있는 입장인데 이러면 여기다가 유보트만 더 집어넣으면 이거 왠지 끝날 게임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맞습니다. 근데 우린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유보트의 1942년이 유보트의 마지막 전성기예요. 막 신나게 올라가고 히틀러도 이거 보고 이제 배를 막 빼주기 시작해요. 지브롤터 이거 빼주고 잘해봐. 그래서 점점 올라가는데 당시 미국의 선박 건조 능력이라는 게 전시 체제로 바꾸니까 네. 처음에 독일이 생각했던 게 미국이나 영국이나 한 250만 톤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이게 독일도 스파이들이 있잖아. 네네. 저거 하기 시작하고 이제 미국이 전시체에 들어가니까 보고가 올라오는데 1,000만 톤이 넘어가는 거야. 오. 4배? 1년에 1,000만 톤 계획이 잡혔다고 오. 보고서가 오니까 안 믿어 얘들이. 안 믿길 것 같아요. 이거 가짜 정보 아니냐. 데니스도 그래. 이게 말이 돼? 그래서 이제 해군성에 물어봐. 이거 맞는 정보야? 이게 보고서는 정확한데 이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벌써 유보트의 톤수 전쟁은 끝난 게임. 끝났네. 데니치가 얘기한 최고의 전공을 얻더라도 안 끝난 되네. 게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무인지대처럼 쓸고 다니는데 제가 냉정하게 얘기하면 데니 최고로 신나게 썼어요. 야, 저 쿠바까지 가서. 생각해 보세요. 5척이 미국 북부에서 쿠바까지 돌아다니면서 막 깨트렸다고 쳐. 몇 척이나 깨트렸겠어. 그렇죠. 뒤에 더 있고. 더 있는데. 엄청 계속 여기서 터지면 상관없어. 여기야 훨씬 더 많이 가고 있어. 우리가 전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집중의 원칙이잖아요. 네. 너무 많아. 야, 이거 신난다. 눈 감고 쏴도 맞는다고 막 쐈어. 쏘긴 무지하게 쐈지. 근데 그게 전략적 의미가 있느냐는 거야. 무지하게 많으면 싸그리 쓸어버리든지 아니면 어디 핵심을 때려서 끝을 내야지. 눈 감고 쏴도 맞더라. 나 100마리 잡았다. 1000마리 잡았다. 전략적으로 의미 없어요. 그러네요. 데니츠가 이렇게 미국 북부에서 남부까지 쓸면서 신난다고 말할 때는 전과 기록만 보면 그런데 네. 사실 이거는 그 속에 함정이 있어요. 전략적 성취의 함정이 있는데 데니츠 회고록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 없어. 우리가 신나게 했고 척수가 더 있었으면 더 많이 했을 거다라는 얘기만 있죠. 그런 부분에서의 데니 잘 모르겠어. 이 사람이 나중에 쓴 거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말을 안 한 것인지 좋게 생각한 건지 모르겠지만 전략적으로 볼 때 굉장히 공포스럽고 수많은 상선하고 병사들을 빠뜨려 죽이니까 굉장한 전과가지만 전쟁에선 살상 숫자가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전투는 승리하고 있지만 전쟁은 계속해서 이제 그렇죠. 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네요. 예. 바로 이 시점에서 처칠을 비롯한 영국 수뇌부가 결정을 내립니다. 대단히 중요한 결정인데 네. 영국이 가진 모든 첨단 기술력을 미국한테 넘겨서 미국의 생산력과 기술력을 극대화한다라는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아, 뭐 자존심이고 국가 뭐 이 전략이고 다 필요 없어. 다 일단 갖다 줘. 예, 이렇게 된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당시 제가 그 유보트 모두에도 한번 설명드렸듯이 네. 당시 세계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영국과 독일이었거든요. 네.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자 기술이나 또 이런 기술이 대단히 발달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첨단 기술을 미국한테 제공하는데 그 기술 목록을 보면 놀랍습니다. 첫 번째 원자탄 제조 기초 기술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제트 엔진 및 로켓 기술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엔진용 공기 압축 기술, 엔진에서 공기를 압축해서 엔진으로 그 넣는 그런 기술. 그다음에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소나 기술. 그다음에 성형 폭약 기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공관 기술이 있었습니다. 물론 미국도 진공관 기술이 있었는데 영국제에 비하면 조악한 수준이었어요. 근데 영국은 대단히 앞선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제공을 해요. 진공관은 네. 그 스피커 쓸 때 사용하는 지금이야 그런데 당시로서는 진공관이 어떤 거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고직접 반도체 같은 거예요. 그렇죠. 원래 컴퓨터가 영국에서 나왔잖아요.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암호 해독을 한다든지 뭐 레이더를 해독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자꾸 우리가 이상하게 독일 칭찬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사실 영국도 앞선 부분이 확실히 앞섰는데 특히 이 전자 쪽 기술이 전자전파 기술은 최고였죠. 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잘 모르는데 이게 깨진 게 결국 레이더 때문에 깨진 예, 거예요. 맞습니다. 독일의 레이더 기술이 파장이 1.5m짜리 150cm 파장이었대요. 네네. 근데 영국은 10cm 파장을 쓴 거야. 훨씬 정교한 기술. 그러니까 이게 파장이 작을수록 멀리 가고 아. 정확하게 탐지한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 빗질을 해요. 네. 이렇게 크게 하는 거하고 이렇게 섬세하게 하면 어디가 잘 나올까요? 요게 잘 나오겠지. 그러니까 1.5m짜리 하는 거하고 10cm씩 치는 이 정도면은 뭐 머리카락은 난 모르지.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이게 이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공광 기술은 직접적이고 아주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게 레이더에 설치되니까 레이더의 탐지 효율이 무려 100배가 뜁니다. 지금 이 얘기를 약간 이 게임에서 보면 네. 물량으로 승부하는 종족이 있고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종족이 아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저글링을 엄청나게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미국이 있는데 이 걔한테. 저글링한테 첨단 무기를 들려준 거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강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1943년에 미국은 본격적으로 전시 경제 체제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엄청난 생산 능력과 영국의 첨단 기술력이 드디어 결합을 만난 하게 되는 거죠. 거죠. 이때부터 유보트의 입지가 갈수록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극적이 반전이 어마어마한 반전이 나는데 43년 3월이 마지막 전성기였다고 그때 진짜 엄청나게 때려요. 와, 그게 정말 절망감이 오는 거예요. 그것도 호송선단하고 막 붙어갖고 깬 거거든. 끝났나 싶은데 갑자기 그달 말부터 유보트가 일방적으로 깨지기 시작해요. 이게 세 가지 변화가 있는데 첫째, 미국 호송선단이 딱 오는데 중간에 항공모함이 있어요. 네. 아까 기자님이 항공모함 잠깐 얘기한 보편화된 게 아니었거든. 근데 세상에 호송선단에 항공모함 집어넣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을 거야. 만들면 그러니까 되니까. 항모가 이게 그때 아직 많거든. 몇 대 필요해? 미국이 2차 대전 기간 동안에 뽑아낸 항공모함이 한 110척이 됩니다. 그 기간 엄청나다. 동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43년 이후부터 뽑아낸 게 한 2년 동안이죠. 한 2년 110척 정도. 그 중에 50척을 우리가 보통 2차 대전 하면 모든 항공모함이 태평양 전선에 가 있을 걸 네. 아닙니다. 50에서 60척 정도가 대서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유보트 사냥 작전에 투입돼요. 와, 그 정도 숫자면 예. 모든 진짜로 수송선단에 다 네, 항모가 붙어도 되겠네요. 예. 그뿐이 아니라 24시간 비행기가 돌 수 있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와. 이 43년 이후가 되면 뭐 수치적으로 계산했을 때 9일에 한 척꼴로 항공모함이 뽑혀 나오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도 항공모함에 목숨을 건 나라였는데 네. 2차 대전 내내 일본이 뽑아낸 항공모함 숫자는 27척이었습니다. 27척도 사실 대단한 많은 겁니다. 거죠. 대단한 그렇죠. 거죠.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근데 미국하고는 좀 상대가 안 돼요. 아니 진짜 미국은 외계인을 잡았어 내가 봤을 때는. 아니 그건 기술력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자원, 풍부한 노동력 덕분이었죠. 근데 저희 전 세계 1위 조선업 국가예요 대한민국이. 네. 근데 배 뽑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아, 근데 요즘, 요즘 배는 배하고 너무 달라요. 첨단이어서 그래요. 그냥 일단 지어서 보내 이런 그러니까 수준 정도였나요? 예. 뭐 지금과 지금에는 같은 그런 전자장비 이런 복잡한 게 시스템은 너무 아니에요. 데니츠가 아마 그 보고 받는 순간 그냥 뒤통수가 싸늘했을 거야. 이건 끝이다. 이거 맞습니다. 항공모함이 모든 선단에 따라붙으니까 이제는 유보트가 선단에 접근할 수조차가 없어요. 비행기가 더 있으니까. 예. 이게 정말 극적인 게 한 달만 아니 한 달도 아니지. 한 열흘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막 치솟다가 뚝 떨어져. 그러니까 박사님이 아까 얘기했던 전쟁 중에 이렇게 무기의 변화, 어떤 이 전술의 변화, 전략의 변화가 있어서 확 뒤집어지는 유일한 전쟁이라는 거잖아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미국과 영국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반격이 들어가는데요. 그 전에요. 과연 이들이 어떤 무기를 썼는지 무기고 먼저 만나고 오시죠. 무기고 오신 걸 환영합니다. 대서양에서 독일과 영국은 1승 1패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미국이 이 싸움에 끼어들죠. 이제 유보트의 전성기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보트의 천적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개할 유보트의 천적은 레이더입니다. 1941년쯤 되면 영국은 항공기뿐만 아니라 해상의 물체도 레이더로 탐지할 수 있었죠. 영국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앞서는 첨단 전파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거대한 레이더를 함정에 탑재할 수 있을 만큼 소형화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가장 많이 쓰인 타입 271 레이더는 함선의 마스트에 설치된 레이더였죠. 탐지거리는 40km로 해수면에 떠있는 유보트의 함교도 탐지해낼 수 있었습니다.
총 350세트가 만들어져 영국군 구축함에 탑재되었습니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타입 277 레이더도 있었죠. 접시형 안테나를 설치한 타입 277 레이더는 공중과 해상 모두를 감시할 수 있는 최첨단 레이더였습니다. 탐지거리가 56km인 이 레이더는 주로 항공모함 같은 대형 함선에 탑재되었죠. 영국은 계속해서 진보된 레이더를 개발해냈고 2차 대전 말기에는 탐지거리가 260km인 레이더도 실전에 투입합니다. 레이더는 함정뿐만 아니라 항공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영국이 개발한 ASB 레이더는 항공기용 레이더였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대형 항공기들에 탑재되었는데요. 기체 전면뿐만 아니라 측면과 하부에도 장착되어 유보트를 찾아내는데 한몫 단단히 했습니다. 폭내도 대폭 개량이 되었습니다. 사실 선상에서 굴러떨어뜨리는 재래식 폭내로 유보트를 격침하려면 구축함이 반드시 잠수함 바로 위에 위치해야 했습니다. 이는 여간 까다로운 조건이 아니었죠. 하지만 개량된 패치호그 즉 고슴도치란 폭내는 230m 떨어진 잠수함에 대해서도 공격이 가능했습니다. 더욱이 동시에 24발까지 해면을 향해 투사할 수 있어서 유보트의 격침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졌죠. 그 무엇보다도 유보트에게 죽음의 사신은 항공기였습니다. 특히 채공 시간이 비교적 긴 중대형의 항공기들이 대활약을 했습니다. 영국의 쇼트 선더랜드 비행정과 미국의 카탈리나 비행정은 주로 유보트의 탐색에 사용되었죠. 순양함이나 전함에 탑재되었던 이 비행정들은 선단의 전면에서 유보트를 탐색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설치된 기관총으로 직접 유보트를 공격하기도 했죠. 넓은 해양을 탐색하는 데는 아무래도 항속거리가 긴 폭격기가 제격이었습니다. 영국은 자국산의 웰링턴 폭격기와 미제 B-24 리버레이터 폭격기에 레이더를 탑재해 유보트를 사냥했습니다. 특히 B-24 리버레이터에는 서치라이트를 장착해 야간에도 유보트를 사냥했죠. 영국군의 중형 공격기 모스키토 역시 유보트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모스키토는 유보트 사냥을 위해 3인치 로켓탄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이 3인치 로켓탄은 비교적 명중률이 낮았지만 일단 맞으면 확실하게 유보트를 격침시켰죠. 하지만 유보트에게 진짜 공포는 바로 항공모함이었습니다. 1942년까지 영국은 몇 척 안 되는 일러스트리어스급 항공모함으로 고군분투했습니다. 만재 배수량 2만 3천 톤의 일러스트리어급 항공모함 인도미터블은 알바코어 보급기를 이용해 유보트를 사냥했는데요. 약 50기 내외의 알바코어 보급기 혹은 25기의 시파이어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었습니다. 1943년부터는 미국과 캐나다로부터 항공모함이 대서양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배수량 1만 톤 정도의 호위 항모가 그것들이죠. 룰러급과 롱아일랜드급이 40여 척, 카사블랑카급과 커맨스먼트 베이급이 55척 투입되었습니다. 이 호위 항모들은 F4F 마틀릿 전투기를 한 척당 25기 정도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마틀릿은 영국군에 제공된 미제 와일드캣 전투기였죠. 소형 항공모함에서도 쉽게 이착륙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호위 함대 주력 항공기로 활약한 마틀릿은 유보트 사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유보트의 천적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분명 유보트의 황금기는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유보트 전쟁은 무너지는 걸까요? 대서양에서의 마지막 전투로 함께 가보시죠. 미국이 호송선단을 보내는데 이게 뭐 구축함들이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쵸.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이건 물량으로 안 되거든요. 그러자 또 하나 기발한 작전을 써요. 네. 이때 그 전에 사실 미국 호송선단이 좀 허약했던 거는 네. 훈련도 안 되었지만 해군 전력 상당수가 북아프리카 상륙 작전에 투입이 됐어요. 숫자도 적었죠. 그러니까 이제 배들이 이게 돌아온 거야. 네. 돌아오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실력 없이 양만 오면은 밥이라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역발상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설사. 가서 독일하고 싸워. 싸우면 당연히 싸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송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혼자 유럽 그냥 쪽으로 가서 띵 나와서. 전투에 투입해. 데니스가 여기에 당했거든. 진짜 빙이 많아.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작전이 나오다니. 기발난 작전을 씁니다. 네. 물량이 돌아왔을 때 물량으로 들어가면 안 돼. 질로 바꿔야지. 네. 질을 훈련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질을 바꾸기 위해서 요즘 말로 하면 기동 타격대를 만들어요. 네. 호위 선단의 문제는 같이 가잖아. 네. 그래서 중간에 막 전투를 벌여도 상선은 가야 되거든요. 네. 싸우다가 돌아가야 된다고.
그리고 얘들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네. 언제 다 시켜? 네. 특공팀을 만드는 거야, 기동타격대. 네. 그래서 구축함 코르벳 한 4-6척씩 해서 기동타격대를 만들어요. 그리고 지휘를 영국군 지휘관이 와서 지휘하게 해요. 그래서 얘들은 돌다가 어디 호송선단이 공격받는다 그러면 그쪽으로 바로 와요. 그리고 호송선단 팀은 걔를 호송하고 가고 얘들은 끝까지 추격해서 유보트를 잡아요. 그게 물량이 처음에는 미국이 어떤 판단을 했었냐면 그 수송선단 50척에 호위함 5척 이렇게 했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게 안 맞죠. 그래서 뭘로 바뀌냐? 호송선단 20척에 호위함 5척으로 바꿔요. 그러면 2배가 넘는 숫자를 쓸 수 있죠. 네. 그러면서 이 2배가 넘는 숫자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태스크포스 팀으로 빼서 얘네들은 무조건 끝까지 가서 추적해서 잡는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대개 유보트가 지금까지 피하는 게 하여간 치고 빠지고 그러면 이게 물속에 있는 시간이 짧아도 결국 호위 구축함들은 상선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 추적을 못 하는데 네. 얘들은 보내고 얘들이 끝까지 오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나중엔 호위 선단은 유보트를 못 잡는데 잡는 놈이 잡는다고 얘들이 킬러로 변해버려요. 얼마나 실력이 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얘네들한테 깨져요. 가뜩이나 비행기도 왔지. 그러니까 유보트가 갑자기 전술이 안 먹히는 거야. 바닷속에 있으면 나올 때까지 기다려 이제는. 그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유보트가 배터리를 충전하려면 낮에 떠서 배터리를 충전해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비행기 숫자가 많지 않았으니까 이게 발견이 잘 안 되는데 이제는 다릅니다. 월간 500대가 넘는 항공기가 새카맣게 지켜요. 하늘. 떴다 하면 네. 저기 있다. 그래서 유보트 함장들이 뭐라고 하냐면 마치 까마귀 같다. 우리가 떠오르면 몇 대가 공격을 안 하고 계속 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칫 섣불리 공격했다가는 대공포에 맞을 수 있으니까. 자망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얘가 연료가 떨어지면 다른 애가 와서 대체해요. 얘는 연료 채우러 다시 계속 쳐다보고 있어. 계속 환장하는 거죠. 이게 정말 미칠 지경인 게 그 살아남은 유보트 함장에 있었던 그 강철의 관 얘기 보면 아우, 강철의 관이라는 말이 1시간 떠 있고 30분 떠 있는데 뜨면 30분 만에 날라온대. 잠수함이 가장 취약할 때가 자망할 때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 대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한 대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3대, 4대. 자망을 하면은 항공기에 대항할 능력이 아예 그렇죠. 없으니까. 바로 그 타이밍이에요. 아무리 자망을 빨리 한다고 해도 비행기보다 빠를 수 없어요. 한 20m까지는 하늘에서 보인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괜히 고도를 낮춰서 저쪽 옆에서 슉 지나가요. 한번 쫙 지나가요. 그걸 바라보는 유보트 승무원들의 약간 배 타고 가는데 돌고래가 이렇게 뛰어가는 느낌이 아니죠. 계속 내 옆에. 아니죠. 배 타고 가는데 상어가 자기 지느러미를 딱 내놓고 쫙 지나가.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데 하루에 8번도 공격을 받는다는 거야. 물속에 가다 뜨면 받고 들어가고 뜨면 받고 들어. 이 짓을 하면서 일주일을 항해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루에 10번씩 공격받아. 그야말로 근데 강철의 관이. 심장이 너무너무 거기다가 이때 잠수함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처럼 떴다가 못 들어가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가다가 오만 사고가 다 나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궁금한 게 사실 지금 이 이야기가 미국이 영국의 기술을 받으면서 기술력이 더해지면서 그 작은 차이가 뭐 천년의 기술력 차이 막 이런 표현도 쓰셨잖아요. 아예 상대도 안 되는 차이가 됐는데 유보트가 첨단 잠수함이라기보다는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막 물도 새고 막 굉장히 안 좋았다고 들었거든요. 상황이. 네. 유보트 내 생활은 어땠어요? 일단 유보트 내 생활을 한번 제가 사진으로 구성해봤어요. 네네. 사진 좋아요.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지금 승무원들이 지금 잠을 자고 있죠. 근데 예. 죄송한데 양쪽은 이해가 갑니다. 네. 2층 침대 같은 느낌인데 네네. 바닥에서 자는 사람들은 이병입니까? 아 여기 바닥에서 자. 제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것 같아요. 당시 유보트에는 따로 수면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렇게 어뢰실에서 잡니다. 어뢰예요? 그러니까 저 어뢰실이 제일 재밌는 게 어뢰실 요원들은 죽고 나서나 그 밖에 나오면 안 되는데 잠도 거기서 자야 되는데 폭탄 옆에서요. 그래서 어뢰실은 어뢰를 쏠수록 공간이 많아진대요. 네, 맞아요. 아. 근데 사실 잠수함 내부에서 가장 큰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게 어뢰실이에요. 그러면 집에 돌아갈 때쯤 되면은 뭐 거의 궁궐에서 살겠는데. 아니지, 그딴 애들이 와서 같이 자겠지. 또 하나 야 여기 자리 좀 남았지? 아이러니컬한 건 두 번째로 큰 공간이 배터리실이었는데 배터리실에서는 못 자요. 왜요? 감전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못 자요. 그러니까 유보트의 최고의 수치가 어뢰를 다 소모하지 않고 돌아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는 거의 전쟁의 도망병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어뢰를 아무튼 빨리 쏴야 되잖아. 그래서 어뢰실 애들이 가장 공격적이래. 빨리 쏘자. 발견 쏴 빨리 쏴. 내일은 좀 편하게 잡으자. 그리고 저 사진 보니까 지금 저건 출항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아, 그런 것도 알 수 있어요? 개인 소지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딱 제한이 되는데 면도기를 못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왜 유보트 영화 보면 나중에 수염이 더러하잖아요. 면도를 못 하게. 왜 면도를 못하게 해요? 물을 아껴야 되니까. 아 물 못 쓰게 하려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 정도로 열악하지 않았는데 이게 아까 기자님 미국 공격하고 관련이 있는데 유보트가 나가려면 어쨌든 최대한 많이 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병사들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공간을 최대한 기름이나 이런 걸 싣고 물도 절약하고 그게 기름을 더 싣자.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저렇게 됐어요. 나중에 보면 아까 가운데 이 공간이 좀 비어 있잖아요. 네. 여기에 이 해치라고 하나요? 이 해먹. 해먹을 이렇게 연결해서 나머지에다가 그럼 다시 짐을 채운 거예요. 저기 보시면 와. 그리고 저 당시에 저렇게 힘들게 사는 건 아마 알길 텐데 어떻게든 보급품 이런 걸 많이 실어야 된다고 그래서 잠수하면 이 어쩔 수 없는 게 파이프를 다 돌출시켜야 되거든. 네. 왜냐면 고장나면 바로 수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식량 같은 걸 저 사이로 구겨 넣어요. 그래서 빵 같은 경우에는 2주를 못 넘겨요. 대부분 2주가 넘어가면 다 곰팡이 가서 그렇기 그러겠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빵을 먹을 수 있는 기간은 처음 딱 일주일 정도. 그 다음부터는 그냥 삶은 고기하고 삶은 야채를 먹어야 되는 거죠.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보니까 그래도 저 아직 커피는 꼭 먹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왜 이러지 그랬더니 곰팡이 쓸었다고 버리는 것도 있는데 그냥 먹는 거야. 그래서 항상 빵 하나 먹고 커피를 씻어서 삼켜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웬만큼 상한 거는 다 참고 먹는데요. 저 앞에 사진 보시면 네. 어뢰실에 지금 쇠사슬이 쭉 내려와 있죠. 네. 이게 일종의 도르래인데 어뢰를 저 쇠사슬에 걸어서 어뢰실까지 넣어야 돼요. 근데 어뢰 한 발의 무게가 어마어마해요. 그러겠죠. 몇백 킬로가 넘거든요. 그거를 전부 다 일일이 수작업을 해서 도르래를 올려서 어뢰 그 튜브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기가 어뢰를 집어넣는 네, 그 구멍인 거죠? 맞습니다. 네. 예. 지금 저 어뢰를 지금 튜브에 삽입하는 장면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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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렇게 도르래에다가 걸어서 이건 지금 선전용으로 아주 잘 찍은 사진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항상 튜브에다 어뢰를 넣고 있을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튜브에 어뢰가 있다고 하더라도 발사하고 난 다음에 바로 재장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몇백 킬로 되는 걸 도르래로 해서 저렇게 신속하게 장전하기 위해서는 아주 훈련량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힘도 정말 많이 필요하고 대단히 고된 작업을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시죠. 이게 당시 기관실의 사진입니다. 정말 밸브가 많죠. 이런 복잡한 기관실에 있는 밸브 하나하나를 다 정교하게 작동을 해야지만 유보트가 뜨고 가라앉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조작이 잘못되거나 뭐가 고장이 나면 급자망해야 되는데 공기가 앞으로 안 빨려 들어가거나 조금 이런 에러가 나면 속도가 느려지면서 침몰하네. 거기에 관한 게 다음 장면에 있죠. 저게 지금 기관실의 모습인데 지금 저 사람이 우비를 젖어 있네. 네, 좀 우비를 젖어 쓰고 있는 있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유보트라는 건 물이 잘 샌다. 기관실에 특히 물이 많이 셉니다. 그래서 기관실 요원들은 항상 저렇게 고무 코팅이 된 우비를 입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저 기기에는 큰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그러니까 웬만큼은 견디긴 하는데 저 계속해서 누적이 되면 그것도 그쵸.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게 거듭 말씀드렸지만 침몰한 잠수함은 이유를 모른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망 기존대로 훈련이 다 돼 있으니까 뭐 10몇 초 안에 뭐 20초 안에 자망한다고 그러는데 가다가 갑자기 뭐 밸브가 걸렸다. 뭐가 안 된다. 공기 파이프 공기가 제대로 안 들어간다 그러면 잘 늦게 되는 거고 그때 폭탄 맞고 돌아가죠. 그럼 왜 죽었는지 모르는 거지. 저기서 정말 힘든 게 또 문제. 정말 힘든 게 뭐였을 것 같아. 잠수함에 있으면 정말 사람 견디기 힘든 게. 다음 이야기. 영국의 첨단 기술과 미국의 생산력으로 속수무책 당하고 마는 유보트. 결국 연합군에 대응하기 위해 비장의 무기를 꺼내드는데 대서양 전투 그 마지막 이야기. 물속에서 빨리 갈 수 있는 기술. 이게 1순위였어요.
발터보트라는 게 나오죠. 산소가 필요하지 않은 연료를 넣자. 다시 말해서 과산화수소가 첨가된 연료를 넣자는 거예요. 아 그럼 부글부글 그렇죠. 여기서 이제 데니츠가 잔인한 면모를 보이는데 죽어도 끝까지 문다. 그래도 독일군이 전혀 하지 않는 자살 공격을 명령해요. 모든 자기들의 첨단 기술을 미국한테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이 이유가 바로 이 최초의 영국이 판단했던 이 근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영국의 판단이 옳았다는 게 그러네요. 결국 서로 승부수를 걸었던 거죠. 유보트를 쫓아내느냐 안 쫓아내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바꾸는 여러 가지 전환점이었다라는.